엄, 엄마? 명품 코트를 걸친 8살 아이가 꽁꽁 언 손으로 군고구마를 뒤집던 19소녀를 올려다보며 놀라움과 그리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태어나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을 아이는 분명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에 뒤에 선 운전기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 아이가 입을 연 게 무려 3년 만이었거든요. 세상 모든 말을 닫아 걸었던 아이가 어째서 처음 본 이 소녀를 보고 엄마라 불렀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깃들길 바랄게요. 겨울의 한복판, 하교를 알리는 종소리가 운동장 너머로 퍼지던 오후, 교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오는 그 길목 한쪽에 오레불을 품어거치 시커멓게 그을린 드럼통 하나가 허연 김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그 위로 몸을 숙인 채 부지런히 고구마를 뒤집는 손, 다해진 목장갑 사이로 추위에 빨갛다 못해 보랏빛으로 물든 손가락이 비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19살 봄이었죠. 봄이는 곱은 손끝을 입가로 가져가 호 하고 입김을 불었어요. 추울 때마다 저도 모르게 나오는 오래된 버릇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추위에 떨려 나왔지만 입꼬리만은 억지로 끌어올려져 있었어요. 발끝은 진작에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봄이는 발을 동동 구르는 대신 고구마를 한 번 더 뒤집었습니다. 그때 드럼통 옆 낡은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을 본 봄이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네, 여보세요. 밀린 병원비요. 알아요, 죄송해요. 며칠만 더 말미를 주세요. 꼭 넣을게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요? 좀 어떠세요? 전화를 끊는 봄이의 어깨가 눈에 띄게 처졌습니다. 친할머니는 아니었지만 10살의 어머니를 여의고 홀로 남은 봄이를 친손녀처럼 거두어 키워준 은인이었죠. 그런 할머니가 지금 병상에 누워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밀린 병원비는 자꾸만 불어가는데 길바닥 고구마 몇 푼으로는 그 끝을 도무지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문득 봄이는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종이 한 장을 꼭 쥐었습니다. 며칠 전 날아든 한 의과대학의 합격 통지서였죠. 남들은 평생 한 번 받기도 어렵다는 그 귀한 종이가 봄이에게는 그저 가슴을 후비는 한 장의 빈 약속에 불과했습니다. 입학금 댈 길이 없어 끝내갈 수 없는 학교, 차라리 몰랐으면 나았을, 손에 닿을 듯 닿지 않는 꿈이었죠. 그래도 봄이는 울고 있을 틈이 없었어요. 한 봉지라도 더 팔아야 했으니까요. 옷소매로 눈가를 쓱 훔친 봄이가 다시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학교 앞 길가에 번쩍이는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소리도 없이 미끄러져 들어와 멈춰 섰어요. 봄이는 그 차를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학교 앞에 좋은 차가 와서 아이를 기다리는 건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운전석에서 내린 정장 차림의 기사가 뒷좌석 문을 조심스럽게 잡아주자 그 안에서 아이 하나가 내렸어요. 값비싼 코트를 걸치고 있었지만 그 안에 든 몸은 또래보다 한참 작고 야위어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진 창백한 얼굴, 실같이 가느다란 팔다리. 아이는 어디선가 풍겨오는 고구마 냄새에 홀린 듯 한 발 한 발 드럼통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드럼통 앞에 멈춰선 채 아무 말도 없이 그저 봄이를 빤히 올려다볼 뿐. 봄이가 먼저 웃어 보였습니다. 어서 와, 몇 개 줄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봄이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한 채 멈춰 섰어요. 드럼통에서 피어오른 허연 김이 두 사람 사이를 천천히 흘렀습니다.
동그랗게 커진 두 눈이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한 조각씩 되찾아 맞춰보기라도 하듯 보미의 이마를 지나 눈매를 지나 입가에 더디게 닿았어요. 이윽고 무언가를 알아본 듯 그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여린 입술이 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무슨 말인가를 꺼내려다 목구멍 어딘가에 걸린 듯 아이는 숨을 삼켰어요. 엄마. 더듬더듬 그 한마디가 새어나왔습니다. 뒤에 서 있던 기사의 손에서 차 키가 툭 떨어지며 쨍그랑 아스팔트에 부딪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길 건너 아이들의 제잘거림만 멀찍이 이어질 뿐 드럼통 앞은 한순간 숨을 죽인 듯 고요했어요. 기사는 그 자리에 굳어버린 채 믿을 수 없는 것을 본 사람처럼 휘둥그레진 눈으로 아이의 뒤통수를 바라보았죠. 도련님이 입을 연 게 도대체 얼마만인지 기사는 차마 셈할 수조차 없었으니까요. 보미는 그 말에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자신을 올려다보는 그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그냥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어쩐 일인지 처음 보는 아이인데도 그 여린 얼굴에서 자꾸만 눈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렁그렁한 눈 속에 고인 외로움이 꼭 어린 날 거울 속에서 보던 제 얼굴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었어요. 외로움이 닮아서라기엔 그 작은 얼굴이 자꾸만 가슴 한쪽을 잡아끄는 까닭을 보미 자신도 다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보미는 저도 모르게 그 작은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아이고, 우리 꼬마 손님이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나 보다. 보미는 몸을 낮춰 아이와 눈을 맞추고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게 아니라고, 누나가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다고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미는 막 구운 고구마 두 알을 봉지에 담고 잠시 생각하더니 조그만 것 하나를 더 얹었어요. 이건 서비스. 뜨거우니까 호 불어서 먹어. 안 그러면 입천장돼. 한 알 한 알이 다 할머니 약값이나 다름없는 처지였지만 보미는 그런 건 따지지 않았어요. 추운데 떨고 선 어린 것에게 거저 하나를 더 얹어주는 것, 그게 그냥 봄이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아이는 봉지를 두 손으로 받아들더니 그 자리에서 고구마 하나를 꺼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김이 오르는 노란 속살이 드러나고 뜨겁고 달큰한 것이 입안 가득 퍼지자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기사가 아이를 차로 데려가는 동안에도 아이는 고구마 봉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보미가 손을 흔들어 주자 그제야 차에 올랐어요. 검은 차가 멀어지고 보미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나 봐. 식어가는 드럼통에 손을 쬐며 보미는 나직이 중얼거렸어요. 자기도 엄마 없이 자란 터라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저보다 잘 아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보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왜 자신을 보고 멈춰섰는지, 그리고 그 한마디가 내일도 모레도 자신을 찾아오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교종이 울리는 그 시간이면 검은 외제차가 어김없이 학교 앞에 와 멈춰 섰어요. 처음 며칠 동안 아이는 좀처럼 말이 없었어요. 1,000원짜리 한 장을 내밀고 봉지를 받아들면 보미의 얼굴만 빤히 올려다볼 뿐, 보미가 말을 건네도 그저 고개만 끄덕이면서도 봉지 속 고구마만큼은 호호 입김을 불어가며 한 알씩 야무지게 먹었어요. 말 한마디 없이 돌아서는 그 작은 뒷모습이 어쩐지 자꾸 보미의 마음에 밟혔습니다. 그러던 며칠 사이 부쩍 추워진 어느 날 아이는 입술이 새파래진 채로 드럼통 앞에 섰습니다.
얇은 코트 사이를 파고든 칼바람에 작은 어깨가 잘게 떨리고 있었죠. 보미는 두말 없이 각 구운 고구마 하나를 신문지에 둘둘 말아 아이의 두 손에 꼭 쥐어주었어요. 자, 이거 두 손으로 쥐고 있어봐. 호빵처럼 따끈하지? 아이는 시키는 대로 고구마를 양손으로 감싸 쥐었고 손바닥으로 퍼지는 온기에 새파랗던 얼굴이 조금씩 발그레해졌습니다. 이런 사소한 다정함이 오랜만이었는지 아이는 그 온기를 한참이나 두 손에 꼭 쥐고 있었어요. 보미는 그 아이가 올 시간이 되면 제일 잘 익은 고구마를 미리 한쪽에 빼두기 시작했어요. 자, 이건 오늘 제일 잘 구워진 거. 따뜻할 때 먹어. 보미가 봉지를 건네면 아이는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고는 늘 그렇듯 말없이 하나를 꺼내 베어 물었어요. 그렇게 또 며칠이 흐른 어느 날 봉지를 받아든 아이가 한참을 망설이는가 싶더니 아주 작게 입을 뗐어요. 누나. 보미가 깜짝 놀라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 듣는 목소리였거든요. 그래. 왜? 이거 우리 집 아줌마가 해주는 밥보다 100배는 더 맛있어요. 뜻밖의 말에 보미가 그만 픽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00배? 그렇게나? 네. 1000배요. 손가락까지 쫙 펴 보이며 또박또박 힘주어 말하는 통에 보미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좀처럼 표정 없던 그 작은 얼굴에 그제야 장난기 어린 빛이 슬쩍 비쳤거든요. 그날 이후로 아이는 보미가 묻는 말에 짧게나마 대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그림 그렸어요. 우리 집이요. 어느 날인가는 아이가 봉지를 받아든 채 머문머문 망설이더니 물었습니다. 누나는 왜 맨날 여기 있어요? 안 추워요? 보미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옅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누나는 할머니 병원비를 벌어야 하거든. 그래서 춥지만 여기 있는 거야. 할머니, 아파요? 응, 많이. 그래도 누나가 얼른 돈 벌어서 할머니 모셔야지. 그게 누나 꿈이거든. 의사가 돼서 아픈 사람들 곁을 지켜주는 거. 아이는 그 말을 가만히 오래 듣고 있었어요. 종일 추운 데서 떨면서도 남의 끼니를, 아픈 할머니를 먼저 챙기는 사람. 가진 게 없는 사람일수록 도리어 제 것을 더 내어주는 법인지도 모릅니다. 추운데 떨던 아이에게 거저 고구마를 얹어주던 손도, 손님에게 웃어 보이던 그 얼굴도 다 같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죠. 누나라면 잘할 거예요. 보미는 문득 이 어린 것이 어쩌다 매일같이 혼자 이곳을 찾는 건지 궁금해졌어요. 근데 너는 이 시간에 집에 안 가도 돼? 엄마 아빠가 기다리실 텐데. 그 말에 화나던 아이의 얼굴이 한순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아이는 한동안 입을 떼지 못하다가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어요. 보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하늘나라에 있다는 그 말이 어쩐지 남의 일처럼 들리지가 않았어요. 보미도 어린 날 똑같이 어머니를 떠나보냈으니까요. 괜한 걸 물었다 싶어 보미는 얼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랬구나. 미안해. 누나가 괜한 걸 물었네. 괜찮아요. 할아버지는 늘 바쁘고 집에선 아무도 저랑 말을 안 해요. 근데 누나는 나랑 말을 해주잖아요. 한동안 두 사람 사이로 찬 겨울바람만 지나가고 드럼통 속에서 사그라드는 숯이 자그락 자그락 소리를 냈어요. 아이의 그 한마디에 보미는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그제야 알 것 같았어요. 이 아이가 왜 매일같이 이 드럼통 앞을 찾아오는지를요. 또 어느 날엔 아이가 돌아서 가려다 말고 문득 멈춰서서 물었어요. 누나는 매일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럼
누나 여기서 장사하니까 매일 있지. 그러자 아이가 다짐을 받듯 새끼손가락을 쑥 내밀었습니다. 약속? 보미는 영문도 모른 채 그 작은 손가락에 제 손가락을 살며시 걸어주었어요. 어린 것이 대체 무슨 약속을 그렇게까지 받아두고 싶었던 걸까요? 손가락에 매달리는 그 힘이 어찌나 간절하던지 보미는 웃으면서도 마음 한쪽이 까닭 모르게 아릿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약속을 한 보미의 속은 어쩐지 편치만은 않았어요. 매일 여기 있겠다고 손가락까지 걸어놓고도 정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스스로도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새끼손가락에 걸린 그 온기가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론 더 시리게 느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고 며칠 뒤 아이는 언젠가 학교에서 그렸다던 바로 그 그림을 꼬깃하게 접어 손에 꼭 쥐고 왔어요. 그러고는 몇 번이고 망설이다가 그것을 보미에게 수줍게 내밀었습니다. 누나 주려고 가져왔어요. 보미가 종이를 조심스레 펼쳐보니 삐뚤빼뚤한 크레파스. 그림 속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드럼통 하나와 그 앞에 나란히 선 두 사람이 그려져 있었어요. 하나는 키 큰 단발머리 여자, 그리고 그 옆에 꼭 붙어 선 작은 아이. 그 위에는 삐뚤음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집. 보미는 한순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번듯한 집을 두고도 이 아이가 우리 집이라 그린 곳이 다름 아닌 이 차가운 길바닥의 드럼통 앞이었으니까요.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눌 사람 하나 없던 아이에게는 어쩌면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집 같은 곳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보미는 차오르는 것을 애써 삼키며 그 그림을 소중하게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따라 아이는 평소보다 훨씬 더 오래 노점 앞에 머물렀습니다. 군고구마를 다 먹고도 갈 생각을 안 터니 보미가 시린 손을 호흡 불자 불쑥 제 손을 내밀어 보미의 손등을 감쌌어요. 누나 손 차가워요. 작고 따뜻한 손이 보미의 얼어붙은 손끝에 닿자 그 온기가 손끝에서 시작해 가슴까지 천천히 번지는 것 같았어요. 보미가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추자 아이는 그제야 처음으로 보름물이 옴폭 패는 8살다운 맑은 웃음을 활짝 지어 보였어요. 그러더니 보미의 목을 두 팔로 와락 끌어안았죠. 누나, 내일 또 올게요. 보미는 얼떨결에 그 여린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의 몸이 한 줌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가벼웠어요. 아이를 태운 검은 차가 멀어지고 보미는 한참 동안 제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 그 손에 온기가 남아있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 따뜻한 며칠이 멀리 어느 저택의 주인에게까지 한마디 한마디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불러오게 될지를 그때의 보미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무렵 도시에서 가장 높은 언덕 위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저택의 서재에서는 한 노신사가 새벽 신문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대성그룹 회장 서동훈, 62의 나이에도 꼿꼿한 등과 빈틈이라고 넘는 눈매는 그가 어떤 자리에 앉은 사람인지를 말없이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의 한마디면 수천 명이 움직이고 그의 결제 한 줄에 수백억이 오가는 사람. 하지만 그 넓은 저택은 늘 얼음장처럼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긴 식탁 위엔 손도 대지 않은 산의 진미가 차게 식어가고 그 많은 의자 가운데 채워진 자리는 늘 노인 하나뿐이었어요. 학교 앞 군고구마 노점에 감돌던 그 온기와는 같은 도시의 풍경이라기엔 너무도 멀었죠. 회장님, 집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즘 도련님이 좀 달라지셨습니다. 달라지다니? 식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사가 잠시 말을 골랐어요.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신문을 넘기던 동훈의 손이 우뚝 멈췄습니다. 손자 서준이 입을 닫은 지 꼬박 3년. 제 어미를 그렇게 떠나보낸 뒤로 아이는 밥상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단 한마디를 내뱉지 않았습니다. 이름난 병원을 다 데리고 다녀도 소용이 없었죠. 그런 아이가 입을 열었다니. 무슨 일이 있었나? 그게 학교 앞에서 군고구마를 파는 처자가 하나 있는데 도련님이 며칠째 그리로 가신답니다. 그 처자를 보고부터 바로 그때 서재 문이 빼꼼 열리며 잠옷 차림의 서준이 무언가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동훈의 표정이 한순간에 누그러지며 손자를 바라보는 그 눈빛만은 한없이 부드러워졌어요. 우리 서준이가 이 새벽에 무슨 일이니? 서준은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와 끌어안고 있던 것을 책상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서재 벽에 걸려있던 액자였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인의 사진. 동훈의 큰딸이자 서준의 어머니.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유나의 사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군고구마 누나가요. 서준이 작은 손가락으로 사진을 가리켰어요. 이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동훈의 눈길이 천천히 그 사진으로 옮겨갔습니다. 거기엔 활짝 웃고 있는 딸의 얼굴이 있었어요. 몇 해 전 차디찬 빗길에서 허망하게 떠나보낸 그 아이가. 동훈은 저도 모르게 액자를 집어들고는 손자가 며칠째 찾아간다는 그 처자를 머릿속에 찬찬히 그려보았어요. 정말 이 사진 속 딸을 쏙 빼닮았을까? 한 번 본 적도 없는 얼굴이니 도무지 가늠할 길이 없는데도 어쩐 일인지 가슴 한구석이 까닭없이 서늘해져 왔습니다. 서재 안이 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지자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렷하게 귓전을 두드렸습니다. 빈틈이라곤 없던 동훈의 눈매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고 액자를 쥔 손마디에는 자신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어요. 수천 명을 호령하면서도 평생 그 누구 앞에서 단 한 번 약한 빛을 보인 적 없던 그였지만 이제 겨우 8살 난 손자의 그 한마디가 단단하던 가슴 어딘가를 날카롭게 긁고 지나갔거든요. 그토록 깊이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그 좁은 틈을 비집고 새어나오려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훈은 이내 표정을 다잡았습니다. 서준아, 세상엔 닮은 사람이 참 많은 법이란다. 내가 엄마를 많이 보고 싶어 하니까 조금만 비슷해도 엄마처럼 보이는 거야. 아니에요. 서준이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었습니다. 진짜 똑같아요. 눈도, 코도, 웃는 것도 다 똑같아요. 할아버지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이의 두 눈은 더없이 진지했어요. 고작 8살 난 아이가 이토록 확신에 차서 말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동훈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우리 서준이가 그렇게 느꼈구나. 동훈은 손자의 머리를 쓸어주었지만 그 손끝은 평소와 달리 어딘가 굳어 있었어요. 서준이 방으로 돌아가고 서재에는 동훈 혼자 남았습니다. 동훈은 책상 위에 놓인 딸의 사진을 오래도록 들여다보다가 유나가 살아있었다면 꼭 저맘때 처자였겠구나 하는 생각에 잠겼어요. 우연이겠지.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동훈은 애써 그렇게 마음을 다독여 보았어요. 어린아이의 착각이라고 한번 웃어넘기면 그만일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손자의 그 또렷한 눈빛이 눈앞에 어른거렸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마음 한구석에 내려앉은 불안이 좀처럼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 군고구마를 파는 처자가 누구이기에 굳게 닫혔던 손자의 입을 열고 죽은 딸의 얼굴까지 불러내는 것일까요? 동훈은 책상 위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그 처자가 어떤 사람인지
조용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조사를 시켜놓고도 동우는 정작 며칠을 안절부절 못하며 보냈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으면 싶다가도 한시 앞이 그 처자의 정체를 알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회의 석상에서도 결제 서류 앞에서도 마음은 온통 학교 앞 그 드럼통 곁을 맴돌았죠. 평생 무엇 하나 망설인 적 없던 그가 고작 한 장짜리 보고서 하나를 이토록 기다리고 또 두려워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아침 새벽빛이 비껴드는 서재 안. 값비싼 가구들 사이에서 동훈의 너른 책상 위에 마침내 놓인 그 보잘것없는 봉투. 한 장이 어딘가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어요. 비서가 봉투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말씀하신 처자의 신원입니다. 워낙 형편이 단출해서 알아보는데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그래, 수고했네. 비서가 물러가고 동우는 한동안 그 봉투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이 얇은 종이 한 장에 무엇이 적혀 있을지 어쩐지 펼치기가 두려웠거든요. 이윽고 그는 두근대는 가슴을 누르며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채 그저 한 장짜리 종이가 들어있을 뿐이었어요. 종이에는 간략한 인적사항이 적혀 있었어요. 이름 이보미, 19. 거처는 변두리의 낡은 단칸방. 보증금도 없이 다달이 월세를 내는 형편이라 했습니다. 가족사항으로 시선을 옮기던 동훈의 눈이 한 줄에서 멈췄어요. 조모 정말순 72. 투병중. 아버지 미상. 그리고 그 아래 한 줄. 어머니 이수경. 9년 전 사망. 동훈의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이수경. 그 세 글자가 눈앞에서 흐려졌다가 다시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동훈은 눈을 한번 감았다 떠보았지만 그 이름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죠. 마치 오래도록 가둬둔 무언가가 종이 한 장을 뚫고 되살아난 것만 같았습니다. 숨이 한순간 턱 막혀왔어요. 종이를 쥔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사위는 고요한데 제 심장 뛰는 소리만 귓속에서 둔하게 울렸어요. 이수경. 그가 한때 아내라 불렀던 사람. 그리고 오래전 모진 세월 속에 떠나보내야 했던 첫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의자 깊숙이 몸을 묻은 동훈의 머릿속이 어지럽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나이를 가만히 헤아려 보니 이수경이 자신의 곁을 떠날 무렵 이미 그 아이를 품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렇다면 설마. 동훈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성은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진정하라고. 헤어진 뒤에 다른 사내를 만나 낳은 아이일 수도 있지 않으냐고. 부친이 미상이라 버젓이 적혀 있지 않으냐고. 그래, 그럴 거다. 동훈은 애써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어요. 그저 흔한 우연일 뿐이라고, 이름 하나 같다고 호들갑 떨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다잡을 때마다 본능이 더 큰 소리로 대받아쳤습니다. 그럼 손자는 어찌 설명할 거냐고. 3년을 닫고 살던 그 입을 하필 그 처자 앞에서만 연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그 아이가 보미를 보고 죽은 제 어미를 떠올린 것이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우연이겠냐고. 이성은 한사코 아니라고 도리지를 치는데 본능은 자꾸만 혹시나 하고 되물어 왔어요. 그러나 그 모든 다툼의 밑바닥에는 끝내 떨쳐낼 수 없는 후회 하나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을 그렇게 내치지만 않았더라면, 아니, 떠나는 그 사람을 단 한 번이라도 붙잡았더라면. 동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학교 앞으로 달려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외투를 집어드는 손이 조급하게 떨렸어요. 그런데 막상 문 앞에 서자 동훈의 발걸음이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만에 하나 정말 제 딸이라면 그 긴 세월을 모른 척 살아온 자신이 이제와 무슨 낯으로 그 아이 앞에 선단 말입니까? 또 만에 하나 제 딸이 아니라면 부질없는 기대 끝에 무너질 제 자신이 두려웠어요. 동우는 한참을 문고리만 쥔 채 서 있다가 끝내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보고서를 탁 덮어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어요. 더는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여다보기가 두려웠던 건지도 모르죠. 평생 손에 넣지 못할 것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원하는 건 무엇이든 가졌고 그 누구도 감히 그의 뜻을 거스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는 제 핏줄이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가진 게 그토록 많은 사람이 정작 가장 가까운 것을 잃어버린 채로 말이죠. 그 시각 도시의 반대편 어느 학교 앞에서는 이보미가 여느 때처럼 시린 손을 불어가며 군고구마를 뒤집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그 아버지가 지금 제 이름이 적힌 종이 한 장을 손에 쥔 채 무너지고 있다는 것도 보미는 까맣게 알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그 며칠 동안 보미의 하루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낮에는 학교 앞에서 군고구마를 팔고 장사를 접으면 곧장 할머니가 입원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소독약 냄새가 밴 6사람이 함께 쓰는 병실 한쪽 끝 창가 침대에 정말순 할머니가 야윈 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한때는 어린 보미를 들쳐 업고 시장통을 누비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이불 밖으로 드러난 손목이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늘어져 있었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없는 살림에도 할머니는 당신 입에 들어갈 것을 줄여서라도 어린 보미부터 먹였고 추운 겨울이면 하나뿐인 이불을 보미에게 덮어준 채 당신은 윗목에서 새우잠을 주무시곤 했어요. 보미가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게 된 것도 다 이 할머니 덕분이었습니다. 아픈 사람 곁을 지켜주는 손길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보미는 바로 이 할머니의 품에서 배웠으니까요. 보미가 다가가 손을 잡자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며 핏기 없는 얼굴에 그래도 옅은 웃음을 띄었어요. 왔니? 밥은 먹었고? 가쁜 숨을 고르며 건네는 첫마디가 당신 몸이 그토록 편찮으면서도 늘 보미의 끼니 걱정이었습니다. 먹었죠. 오늘 장사도 잘 됐어요. 할머니 좋아하는 호빵도 사왔으니까 이따 같이 드세요. 거짓말이었어요. 오늘도 점심은 거른 채였고 장사도 신통치 않았죠. 하지만 보미는 보란듯이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앞에서만큼은 힘든 내색을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이그, 내 끼니나 챙기지. 이 늙은이가 뭐라고 그걸. 할머니가 주름진 손을 뻗어 보미의 손등을 가만히 토닥이자 그 거칠고도 따뜻한 손길에 보미는 코끝이 시큰해지는 걸 애써 삼켰어요. 그때 회진을 돌던 간호사가 보미를 잠깐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보호자분, 할머니 상태가 지난주보다 더 안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밀린 입원비도 이번 주 안에는 정리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보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복도 창밖으로는 잿빛 겨울 하늘이 낮게 드리워 있었어요. 보미에게도 끝내 손대지 않으려 다짐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입학금이 없어 갈 수 없었던 그 의과대학. 그래도 그 꿈만은 차마 접을 수가 없어 언젠가 다시 그 문을 두드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보미는 끼니를 굶어가며 한 푼 두 푼 통장을 채워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돈만은 건드리지 않으리라 몇 번이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보미의 마지막 꿈이자 자존심이었죠. 하지만 보미는 길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그 돈 제가 오늘 안에 다 넣을게요.
할머니 치료부터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세요. 꿈을 향해 내디디려던 그 한 걸음을 보미는 그렇게 제 손으로 거두어 드렸어요. 당장 눈앞에서 꺼져가는 생명 앞에서 그까짓 꿈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보미에게 할머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단 하나의 가족이었으니까요. 보미는 다시 병실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할머니의 이불깃을 살며시 여며 드렸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힘내요. 제가 금방 다 해결할게요. 우리 할머니, 이제 고생 그만하고 호강만 하셔야지. 할머니는 대답 대신 보미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기만 했어요. 무언가 하고픈 말이 목까지 차오른 듯 메마른 입술이 달싹였지만 할머니는 끝내 그 말을 삼킨 채 보미의 손만 거듭 쓸어내렸습니다. 그 눈빛에 어떤 말이 고여 있는지 그때의 보미는 차마 헤아리지 못했어요. 다음 날 저녁 보미는 여느 때처럼 학교 앞에서 군고구마를 굽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장사를 정리하고 드럼통에 불을 끄는 보미의 손길이 유난히 더뎠습니다. 사실 보미가 이 자리에서 군고구마를 구울 날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거든요. 통장을 털어 밀린 입원비는 겨우 막았지만 할머니의 병고 안에는 앞으로도 끝없이 돈이 들어갈 터였습니다. 길바닥에서 파는 군고구마 몇 푼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러던 차에 먼 도시의 공장에 일자리를 알아봐준 사람이 있었어요. 기숙사에서 먹고 자며 일하면 적어도 할머니 병원비만큼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미는 그 자리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정든 이 골목도 이 드럼통도 며칠 뒤면 모두 두고 떠나야 했죠. 다만 마음에 밟히는 건 그 작은 아이였습니다. 매일같이 달려와 새끼손가락을 걸며 누나, 매일 여기 있을 거예요? 묻던 서준이. 보미는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 거예요. 인사 한마디 없이 사라지면 그 어린 것이 얼마나 서운해할까. 보미는 식어가는 드럼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차오르는 한숨을 조용히 삼켰습니다. 한편 도시의 높은 언덕 위 저택에서는 동훈이 며칠째 그 보고서를 서랍에 넣어둔 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덮어둘수록 그 이름은 도리어 더 깊이 파고들 뿐이었어요. 그 며칠 사이 서준은 눈에 띄게 달라져 가고 있었어요. 3년을 굳게 닫고 살던 입으로 곧잘 제잘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마다하던 밥상 앞에서도 이제는 제법 수저를 들었습니다. 핏기 없던 얼굴에 발그레 생기가 돌고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었다며 자랑을 늘어놓는 날도 있었죠. 이름난 병원들도 끝내 손을 놓았던 그 변화를 한낱 군고구마 한 봉지가 이루어낸 것이었어요. 적막하기만 하던 저택에 모처럼 손자의 웃음소리가 번지는 걸 지켜보면서 동우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온기가 다름 아닌 그 처자에게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 더더욱 그 한 장의 보고서를 영영 외면할 수만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며칠 전 그 봉투를 내려놓고 갔던 비서가 다시 서재를 찾았어요. 회장님, 그 처자를 살피던 중에 알게 된 것인데 아무래도 며칠 안에 그 골목을 뜰 모양입니다. 먼 도시의 공장으로 일을 떠난다고요. 그리 되면 다시 찾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결제 서류를 넘기던 동훈의 손이 그 자리에 우뚝 멎었어요. 며칠 안에 떠난다니. 그 한마디가 가슴 한복판을 둔하게 때렸습니다. 외면하면 그만이라 여겼던 그 아이가 이대로 영영 손 닿지 않는 곳으로 흩어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동우는 그제야 알아차렸어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을요. 동우는 결국 서랍을 열어보고서를 다시 꺼내 그 종이를 묵묵히 들여다보다가 인터폰을 눌렀죠. 차를 준비하게. 어디로 모실까요, 회장님?
동우는 곧바로 답하지 못한 채 한 박자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입을 열었어요.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더는 미룰 수가 없었어요. 보고서 속 글자만으로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동우는 이제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그 처자가 정말 죽은 딸을 닮았는지, 그리고 정말로 자신이 까맣게 모른 채 잃어버린 핏줄인지를. 겨울 해가 뉘엿뉘엿 기우는 저녁, 검은 외제차 한 대가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는 동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동훈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처자가 골목을 뜨기로 한 날이 생각보다 훨씬 더 코앞에 닥쳐 있다는 것을요. 한 발만 늦어도 두 사람은 영영 엇갈려 버릴 터였습니다. 퇴근길 차량으로 더디게 흐르는 저녁도로 위에서 동훈을 태운 검은 차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어요. 차창에 머리를 기댄 동훈의 눈앞으로 낡은 상가들이 천천히 흘러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어요. 살짝 열린 창틈으로 어디선가 군고구마 냄새가 흘러들었습니다. 매캐한 연탄 내음과 달큰하게 익은 고구마 냄새. 평생 산의 진미만 받아온 그에게는 너무도 낯설고 또 너무도 익숙한 냄새였죠. 그 냄새 한 줄기에 동우는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깊이 묻어두었던 세월이 한 겹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오래전 동훈에게도 수경이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젊은 날 변두리의 좁은 단칸방에서 단둘이 시작한 살림이었어요. 세간이라곤 단출하기 그지없었지만 밤이면 노란 알전구 하나가 그 좁은 방을 포근하게 밝혀주었죠. 수경은 가진 것 없는 집안의 딸이었지만 웃을 때면 눈가가 곱게 접히는 그 웃음 하나로 고단한 하루가 다 씻기는 사람이었죠. 가진 것이라곤 서로뿐이던 시절. 동훈이 늦은 밤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수경은 식지 않게 아랫목, 이불 밑에 묻어둔 밥 한 그릇을 꺼내놓곤 했습니다. 변변한 반찬 하나 없는 밥상이었지만 동훈은 훗날 산의 진미를 앞에 두고도 그때 그 밥맛을 끝내 잊지 못했어요. 이듬해 두 사람 사이에 딸 유나가 태어났습니다. 핏덩이 같던 그 아이를 처음 품에 안던 날 동훈은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어요. 유나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고 그 곁에서 수경이 손뼉을 치며 웃던 그 좁은 방 안은 비록 가난했어도 더없이 환하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도 끝내 이어지진 못했어요. 유나가 어느덧 학교에 들 만큼 자라고 동훈의 사업도 막 자리를 잡아갈 무렵 그의 아버지가 그 살림을 더는 가만두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집 여자를 끼고 무슨 대업을 이루겠다는 게냐. 더 높이 오르려면 격에 맞는 혼처가 있어야 하는 법이다. 내가 정녕 이 아비의 아들이라면 깨끗이 정리하거라. 아버지는 만날 때마다 동훈을 다그쳤습니다. 처음엔 한기로 흘렸지만 출세를 향한 욕심이 차오를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무겁게 동훈의 마음을 짓눌렀어요. 사랑이냐 야망이냐. 동훈은 끝내 가장 어리석은 쪽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동훈은 수경을 마주 앉혀두고 모진 말을 꺼냈어요. 우리 그만하자. 나는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해. 당신은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야. 그 말에 설거지를 하던 수경의 손이 허공에서 우뚝 멈췄습니다. 수경은 한참을 말없이 동훈을 바라보았어요. 무어라 변명이라도 하거나 매달리기라도 할 줄 알았는데 수경은 끝내 길게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곤히 잠든 유나의 머리맡에 한참을 앉아 있다가 그 이마에 가만히 입을 맞추었어요. 그러고는 동훈을 돌아보며 잠긴 목소리로 나직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유나, 잘 부탁해요.
그러고는 조용히 등을 돌린 그 뒷모습이 낡은 보따리 하나를 든 채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동우는 끝내 그 손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붙잡지 못한 게 아니라 붙잡지 않은 것이었어요. 동우는 그때 까맣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등을 돌리던 수경의 뱃속에 또 하나의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이가 훗날 차디찬 길바닥에서 군고구마를 구우며 홀로 자라게 되리라는 것을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동우는 제 아버지가 그러했듯 마침내 거대한 그룹을 일으켜 세웠어요. 바라던 부와 명예를 다 거머쥐었지만 그 대가로 그의 집은 늘 얼음장처럼 적막하기만 했죠. 어미 품을 일찍 떠나보낸 유나는 그 차가운 집에서 외롭게 자랐습니다. 어린 유나는 가끔 아버지에게 묻곤 했어요. 엄마는 언제 와요 하고. 그때마다 동우는 차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유나는 어느덧 제 어미를 꼭 빼닮은 처녀로 자라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나가 가진 것이라곤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뿐인 가난한 사내 하나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 피어난 수줍은 행복을 보는 순간 동훈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안 된다. 그런 집 사내와는 절대 안 돼. 오래전 제 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한때 제가 당했던 그 칼을 이제는 똑같이 제 딸의 가슴에 겨누고 있는 줄도 모른 채요. 유나는 그러나 젊은 날의 동훈처럼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거 아세요? 지금 저한테 하시는 그 말 옛날에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했던 말이랑 토씨 하나 안 틀려요. 유나의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지만 동우는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알량한 자존심이 또 한 번 제 핏줄보다 앞섰으니까요.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그 사내랑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유나의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차올랐지만 그녀는 끝내 그 청년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결국 유나는 가방 하나를 들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동우는 정말로 딸의 이름을 호적에서 지워버렸고 부녀는 그렇게 남남이 되고 말았죠. 그 후로 유나의 소식은 남편과 가게를 꾸리며 산다는 얼마 뒤엔 아들 하나를 낳았다는 풍문으로만 어렴풋이 건너왔어요. 그때마다 동우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핏덩이 같은 손자를 한 번만 안아보고 싶었지만 그놈의 자존심이 번번이 발목을 붙들었습니다. 딱 한 번 유나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오래 망설인 듯한 딸의 목소리가 떨려왔어요. 아버지, 저예요. 그 한마디에 동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듣고 싶었던 목소리였는지요. 잘 지내느냐고, 보고 싶었다고 그 한마디만 건네면 되는 것이었어요.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들이 입가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 알량한 자존심이 모든 말을 가로막고 말았어요. 먼저 등을 돌린 건 너였다는 그 옹졸한 마음 하나가요. 수화기 너머에서도 딸은 오래 기다렸습니다. 아버지의 대답을, 단 한마디 따뜻한 말을요. 그러나 돌아오는 건 무거운 침묵뿐. 이윽고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아버지. 그것이 동훈이 들은 딸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며칠 뒤 동훈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유나가 남편과 함께 빗길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소리가 뚝 끊겼어요. 수화기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동훈은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그 무엇에도 흔들린 적 없던 거대한 사내가 텅 빈 거실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울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울부짖어도 딸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그 전화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이름 한 번 다정히 불러주지 못한 것이 그 한 가지가 두고두고 그의 심장을 후벼 팠어요. 그제야 동우는 깨달았습니다. 젊은 날엔 아버지의 강요에 못 이겨 사랑하는 여인을 제 손으로 내쳤고 세월이 흘러서는 그 똑같은 손으로 하나뿐인 딸마저 내쫓았다는 것을, 가문이라는 허울 앞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제 손으로 놓아버리는 그 손이 젊어서나 늙어서나 끝내 똑같았어요. 가해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기사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동훈이 눈을 뜨자 어느새 차는 학교 앞 골목으로 들어서 있었어요. 차창 밖으로 허연 김이 피어오르는 군고구마 드럼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선 한 젊은 여자의 옆모습이 동훈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요동쳤습니다. 동훈은 차마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저 처자에게 다가가 무슨 말을, 어떤 얼굴로 꺼내야 할지. 평생 수만 명을 호령해 온 그였지만 고작 저 드럼통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서는 일이 길 낭떠러지 앞에 선 것처럼 아득하기만 했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제 핏줄일지 모를. 아이를 두고도 동우는 그저 차창 너머로 그 옆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볼 뿐. 그렇게 한참을 바라보는 동안 칼바람 속에 빨갛게 튼 손을 호호 불어가며 좀처럼 그 자리를 뜨지 않는 보미의 고단한 하루가 고스란히 동훈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 교복을 입은 여학생 하나가 주머니를 뒤적이며 다가와 군고구마 2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꺼낸 건 2개 값에는 모자란 꼬깃한 1,000원짜리 한 장뿐이었어요. 머쓱해하며 하나만 사겠다는 학생에게 보미는 웃으며 2알을 봉지에 담아 쥐어주었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줘도 된다면서요. 정작 제 한 몸 건사하기도 빠듯한 처지에 남의 빈 주머니는 그냥 지나치질 못하는 아이였어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동훈의 가슴 한구석이 까닭 모르게 뭉클하게 저며왔습니다. 평생 더 가지려 남의 것을 빼앗기만 했던 그가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얼굴이었으니까요. 그때였어요. 골목 저편에서 낡은 트럭 한 대가 거칠게 들이닥치더니 문이 벌컥 열리고 험상궂은 산에 둘이 내렸어요. 작업복 차림에 인상을 잔뜩 구긴 그들은 곧장 보미의 노점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장사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 무어가인 거 몰라? 보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죄송해요. 그래도 이거라도 안 하면 저희 할머니 병원비를 조금만 봐주세요. 네. 보미가 2 손을 모아 빌었지만 사내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위에서 시켜서 하는 거야. 좋게 말할 때 치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 사내가 다짜고짜 발을 들어 드럼통을 걷어찼어요.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오래 불을 품어 보미와 한 몸이나 다름없던 그 드럼통이 한쪽이 움푹 찌그러진 채 길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벌겋게 살아있던 숯불이 차디찬 아스팔트로 쏟아지며 치익 힘없이 사그라들었어요. 그 안에서 종일 정성껏 구워낸 노란 고구마들이 우르르 굴러나왔습니다. 뜨거운 김을 피워 올리던 고구마들이 흙먼지이는 길바닥을 대굴대굴 굴러 덜어는 녹은 눈이 빗물과 뒤섞여 고인 흙탕물 웅덩이 속으로 처박혔어요. 종일 칼바람을 맞아가며 구워낸 보미의 하루치 밥줄이 그렇게 한순간에 짓밟혀 버렸습니다. 안 돼요. 그것만은 제발. 보미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려 흩어진 고구마를 한 알이라도 더 주워 담으려 손을 바삐 놀렸어요. 그러자 사내 하나가
그런 보미의 어깨를 발끝으로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보미는 그만 중심을 잃고 조금 전 고구마가 처박힌 바로 그 흙탕물 웅덩이로 나동그라졌어요. 철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차가운 진흙물이 옷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깔끔하게 빨아 입었던 낡은 점퍼가 순식간에 시커먼 흙으로 범벅이 되고 보미의 뺨에도 흙물이 튀었어요.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이 쓸려 쓰라렸지만 보미는 아픈 줄도 모른 채 다시 그 진흙탕을 기어가 흙물에 젖은 고구마를 제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보미는 진흙탕에 주저앉은 채로 움푹 찌그러진 드럼통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차게 식어버린 그것을 끌어안듯 매만지며 보미는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렸습니다. 이거라도 고쳐서 쓰면. 하지만 그렇게 되뇌던 보미의 손이 어느 순간 우뚝 멈췄어요. 찌그러진 쇳덩이를 부여잡은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추운 길바닥에서도 모진말 앞에서도 늘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삼키고 또 삼켜온 울음이었습니다. 할머니를 접어둔 꿈을 제 한 몸을 지키느라 19회를 홀로 버텨온 그 설움이 그의 둑이 터지듯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진흙탕에 주저앉은 채 보미는 그만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어느새 골목엔 구경꾼이 하나둘 모여들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저 딱하다는 듯 혀를 차거나 안쓰러워 고개를 돌릴 뿐이었죠. 흙탕물에 주저앉아 서럽게 우는 그 작은 어깨가 추위에 또 북받치는 설움에 가녀리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동우는 차 안에서 빠짐없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닥에 내쳐진 채 웅크린 여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저 광경은 평생 자신이 해온 짓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어요. 등을 돌려 떠나보낸 수경에게도 끝내 호적에서 지워버린 유나에게도 그가 휘둘렀던 것이 바로 저 폭력이었으니까요.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제 손으로 부수고 내치기만 했던 그가 난생 처음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그 무거운 몸을 일으켰어요. 탁 하고 차 문이 열렸어요. 정장을 빈틈없이 갖춰 입은 노신사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가 한 걸음씩 다가설 때마다 주위의 공기가 서늘하게 가라앉았어요. 동훈이 사내들의 등 뒤에서 낮고 묵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뭣들 하는 건가? 그 목소리에 사내들이 흠칫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뭐야, 영감은 또. 상관없으면 갈 길 가셔. 사내 하나가 거들먹거리며 손을 내저었지만 동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사내의 코앞에 내밀었을 뿐이었죠. 명함을 받아든 사내의 얼굴이 대번에 하얗게 질렸어요. 거기 적힌 이름 석자를 이 바닥에서 모르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대성그룹. 회장님? 자네들 뒤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네만. 동훈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일 내가 똑똑히 봤네. 한 번만 더 이 아가씨 앞에 얼씬거리면 자네들 일터가 어떻게 되는지 내 손으로 보여주지. 서슬퍼런 그 한마디에 사내들은 그만 사색이 되었어요. 거칠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둘은 황급히 트럭에 올라 꽁무니를 빼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보미는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을 구해준 노신사를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자신을 내려다보는 그 노신사의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어요. 보미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한눈에도 범상치 않은 그 노신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런 분이 왜 자기 같은 노점상을 도와주었는지 봄이로서는 영문을 알 수 없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봄이가 후들거리는 다리로 몸을 일으키며 목에 둘렀던 낡은 목도리를 매만졌어요. 그 바람에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던 목도리가 스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물어가는 햇살 아래로 봄이의 얼굴이 온전히 드러났어요. 동훈의 세상이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귓가를 채우던 골목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아득히 멀어졌어요. 길 건너 자동차 경적도, 바람에 덜컹이던 간판 소리도, 발밑에 나뒹구는 봉지 소리도 한순간에 지워졌습니다. 대신 그 텅 빈 고요 속으로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한 여인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번져왔어요. 봄이의 얼굴 위로 단칸방에서 곱게 웃던 수경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다시 끝내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한 딸 유나의 얼굴이 포개졌어요. 눈매도 콧날도 야무지게 담은 인매까지 한 사람을 고스란히 빼다 박은 듯 했습니다. 그때 봄이가 시린 손끝을 입가로 가져가 호 하고 입김을 불었어요. 추위에 곱은 손을 녹이는 저도 모르는 버릇. 하지만 동우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수경이 꼭 그랬으니까요. 추운 겨울이면 늘 저렇게 손끝에 입김을 불어 녹이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핏줄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 사소한 버릇 하나까지 똑같을 수 있단 말입니까? 더 의심할 것도 없었어요. 그 순간 길바닥에 선 그는 더 이상 수천 명을 호령하는 대성그룹 회장이 아니었어요. 그저 제 손으로 핏줄을 둘이나 내쳐놓고 이제야 그 죄와 마주한 한 사람의 아버지였을 뿐이었습니다. 동훈의 두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말을 꺼내려던 입술이 하염없이 떨렸어요. 들어올린 두 손이 갈 곳을 잃고 떨렸어요. 이윽고 평생 그 누구 앞에서도 굽힌 적 없던 그의 두 무릎이 차가운 길바닥에 천천히 꺾여 내렸어요. 수경아. 노신사의 입에서 가늘게 떨리는 이름 하나가 새어나왔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봄이는 어쩔 줄을 몰랐어요. 처음 보는 노인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알지도 못하는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쏟고 있었으니까요. 어르신? 왜 이러세요? 어서 일어나세요. 네. 당황한 봄이가 노신사를 부축하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을 동훈이 두 손으로 와락 붙잡았어요. 그러고는 그 작고 거친 손등에 제 이마를 묻은 채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를 버렸다. 그리고 내 언니까지 내 손으로 내쫓았어. 그깟 집안 체면이 뭐라고, 그 알량한 자존심이 뭐라고. 그래놓고 정작 너라는 아이가 이 세상에 있는 줄도 까맣게 몰랐다. 미안하다. 못난 이 애비를 용서하지 마라. 어머니, 언니, 그리고 애비라는 말. 그 낯선 단어들이 봄이의 머릿속에서 서서히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무슨 뜻인지 미처 다 헤아리기도 전에 가슴 깊은 곳이 먼저 알아차린 듯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제야 어머니가 생전에 남긴 말 한마디가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내 아버지는 아주 먼 곳에 계신다던 그 알 수 없던 말이. 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려왔어요. 그럼 혹시 차마 그 말을 끝맺지 못한 채 봄이는 제 앞에 무너져 있는 노인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이 깊게 팬 그 얼굴 어딘가에 어머니가 그토록 말을 아끼던 누군가의 모습이 어려 있는 것만 같았어요. 설마 하던 마음은 어느새 지울 수 없는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보미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슬픈 눈물인지 서러운 눈물인지 아니면 평생 가슴 한편이 텅 비어 있던 그 자리가 마침내 메워지는 눈물인지 보미 자신도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다만 태어나 단 한 번도 입에 담아본 적 없던 그 두 글자가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어요. 그리고 그 순간 평생을 꾹꾹 눌러 담아온 무언가가 둑이 터지듯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럼 진짜 우리 아빠예요? 보미의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떨렸어요. 근데 왜 이제 와요? 나 아빠가 누군지 한 번도 몰랐어요. 운동회 때 다른 애들은 다 아빠 손잡고 달리는데 나만 혼자였어요. 졸업식 때도 나 혼자 사진 찍었어요. 엄마 떠나보낼 때도 나 혼자 그 큰일을 다 치렀단 말이에요. 차오르던 울음에 보미의 말이 자꾸만 끊어졌습니다. 우리 엄마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요. 우리가 가난한 게 그게 그렇게 부끄러웠어요? 그 부끄러움이 우리 엄마 목숨보다도 나보다도 그렇게 중했냐고요. 보미의 두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딱 한 번만 아빠라고 불러보고 싶었는데, 왜 이제야 와서, 왜 이제야? 그 한마디 한마디가 동훈의 가슴에 비수처럼 내리꽂혔어요. 동훈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무릎 꿇고 딸의 원망을 고스란히 받아낼 뿐이었죠. 그래. 다 이 못난 애비 탓이다. 늦어서 미안하다. 너를 그 오랜 세월 혼자 두어서 정말 미안하다. 더는 참을 수 없었던 보미가 무릎 꿇은 노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평생 마음속으로만 수천 번을 되뇌었을 뿐 차마 입 밖으로는 꺼내보지 못했던 그 두 글자였어요. 그토록 단 한 번만이라도 불러보고 싶던 그 말이 이제야 보미의 입술을 비집고 흘러나왔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안겨본 적 없던 아버지의 품이었어요. 낡은 외투 너머로 전해지는 그 떨림이 그리고 제 등을 가만히 감싸 안는 그 크고 투박한 손이 어쩐지 조금도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어야 할 온기가 이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것만 같았죠. 그 많은 사람을 호령하던 늙은 회장이 길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가난한 노점상 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혼자라 여기며 살아온 한 처녀가 그토록 그리던 아버지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어요.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19회의 모진 세월이 그 한 번의 포옹에 눈 녹듯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고 골목에 어둠이 내려앉을 때까지 부녀는 그렇게 언 길바닥에서 서로를 꼭 붙든 채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보미는 한결 깨끗하고 환한 병실에 앉아 있었어요. 동훈이 할머니를 시설 좋은 병원으로 옮겨들인 덕분이었죠. 큰 창으로 드는 햇살 아래 정말 순 할머니의 안색도 눈에 띄게 나아 보였습니다. 병실 한쪽에는 동훈이 말없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 동훈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할머니가 마른 입술을 천천히 떼었습니다. 수경이, 그 사람을 나는 잘 압니다. 동훈의 어깨가 흠칫 떨렸어요. 할머니의 눈길이 창밖 먼 곳으로 향했습니다. 보미를 벤 채로 혈혈단신 우리 동네로 흘러들어왔죠. 의지할 데 하나 없이 만삭의 몸으로 남의 집 일을 다니면서요. 그렇게 악착같이 보미를 낳고 길렀습니다. 새벽엔 시장 청소, 낮엔 식당일, 밤엔 삭바느질. 하루 두어 시간 눈 붙이는 게 고작이었어요.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고
동훈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람 당신 얘기는 단 한 번도 입에 올린 적이 없어요. 좋게도 나쁘게도요. 한데 딱 한 번. 깊은 밤에 우리 집에 놀러 와서는 잠든 보미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혼잣말처럼 그러더라고요. 그이는 잘 지낼까요? 행복할까요? 하고요. 그 말을 하던 얼굴이 미워하는 얼굴도 그리워하는 얼굴도 아니었어요. 그저 끝내 미워하지도 못해서 떠나온 사람의 얼굴이었죠. 그 한마디에 동우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차라리 실컷 원망이라도 했더라면, 모진 욕이라도 퍼부었더라면. 그런데 수경은 그를 미워할 줄조차 몰라 미움을 가슴에 담는 대신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진 채 떠났던 거예요. 가쁜 숨을 한번 고른 할머니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다 몸이 상했죠. 변변히 병원 한번 못 가보고 약값이 없어서요. 그 추운 겨울에 끝내 그렇게 갔습니다. 봄이 그 어린 것을 나한테 맡겨놓고는요. 그 말에 동훈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평생 손에 쥐지 못한 것이 없어 마음만 먹으면 병원 하나쯤은 통째로 사들릴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제가 버린 여인은 약간 몇 푼이 없어 그렇게 쓰러져 갔던 겁니다. 그가 사내 진미를 앞에 두고 적막한 저택에 홀로 앉아있던 그 숱한 밤마다 수경은 차디찬 단칸방에서 어린 딸을 끌어안고 떨고 있었을 테죠. 동우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올해 봄이를 바라보던 할머니가 여윈 손으로 머리맡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꺼낸 것은 누렇게 빛바랜 편지 봉투 하나와 그만큼이나 빛바랜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먼저 그 사진을 동훈에게 건넸어요. 젊은 날의 동훈이 환하게 웃는 수경과 어깨를 나란히 맞댄 채 담겨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수경이 그 모진 세월에도 끝내버리지 못하고 평생 가슴에 품어온 단 한 장이었죠. 사진을 받아든 동훈의 손끝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친자 확인 같은 건 애초에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그러고는 할머니가 이번엔 그 봉투를 봄이 쪽으로 가만히 내밀었습니다. 봄이야, 이거 내 어미가 눈 감기 전에 이 할미한테 맡긴 거다. 봄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내가 아버지를 찾는 날이 오거든. 그때 꼭 전해주라고 신신당부를 하더구나. 그동안 이 할미가 차마 꺼내지를 못했다. 봄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오래되어 바스러질 듯한 종이 위에 눈에 익은 어머니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가는 동안 봄이의 귓가에는 오래전 그 따뜻하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봄이에게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내 곁에 없겠구나. 미안하다. 끝까지 함께 해주지 못해서. 봄이야. 너는 아마 아버지 없이 자란 걸 평생 원망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엄마가 그 집을 떠난 건 누구를 미워해서가 아니었어. 가진 것 없는 나 때문에 행여 너까지 손가락질 받으며 살까봐. 그게 무서워서 엄마가 먼저 등을 돌린 거란다. 내 이름을 봄이라 지은 것도 그래서였어. 세상이 아무리 춥고 모질어도 너만은 봄볕처럼 따뜻하고 환하게 살아가길 바랐거든. 그리고 봄이야. 너에겐 유나라는 언니가 하나 있단다. 엄마가 차마 데려오지 못하고 두고 온 가엾은 아이가. 언젠가 그 아이를 만나거든 부디 손을 꼭 잡아주렴. 둘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주렴. 부디 누구도 미워하지 말고 봄처럼 따뜻하게 살아주렴. 편지의 마지막 줄을 읽는 순간 봄이의 눈에서 꼭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평생 자신을 버렸다 여겼던 어머니가 실은 그 누구보다 자신을 지키려 했다는 것을, 그 모진 선택 뒤에 이토록 애틋한 마음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보미는 그제야 알았으니까요. 원망이 녹아내린 자리에 사무치는 그리움이 차올랐어요. 엄마 하고 단 한 번만 더 불러보고 싶은데 그 목소리는 이제 이 낡은 종이 위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흐느끼던 보미는 문득 편지 속 한 이름에서 눈을 멈췄어요. 유나. 며칠 전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부르던 바로 그 이름.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그러나 분명 제게 하나뿐인 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때 곁을 지키던 동훈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내 언니야. 이 못난 애비가 제 손으로 호적에서까지 지워버린 내 하나뿐인 언니야. 끝내 손 한번 잡아주지 못하고 그렇게 먼저 떠나보냈다. 유나. 그 두 글자가 보미의 가슴에 천천히 내려앉았어요. 얼굴도 목소리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같은 핏줄을 타고났으면서도 보미는 그런 언니가 이 세상에 있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모른 채 19회를 살아왔던 거예요. 이제 겨우 그 존재를 알았는데 정작 그 언니는 이미 손 닿지 않는 먼 곳으로 떠나고 없었습니다. 보고 싶다는 마음이 채 차오르기도 전에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슬픔이 먼저 밀려들었어요. 보미는 편지지 위에 적힌 그 이름을 마치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언니의 손이라도 더듬듯 가만히 손끝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말순 할머니의 주름진 눈가에도 맑은 눈물이 고였어요.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무거운 짐 하나를 그제야 내려놓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잘됐다. 정말 잘됐어. 우리 봄이 이제 더는 혼자가 아니라서. 이 할미는 그거 하나면 두 다리 쭉 뻗고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겠구나. 보미는 그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자신을 친손녀처럼 길러준 이 사람과 19회 만에야 마주한 아버지. 평생 혼자인 줄로만 알았던 보미의 곁에 어느새 이렇게 온기가 깃들고 있었습니다. 다만 보미는 그때까진 미처 알지 못했어요. 그 죽은 언니가 세상에 남기고 간 또 하나의 핏줄이 실은 진작부터 제 곁을 맴돌고 있었다는 것을요. 어머니의 편지를 받아든 그날 병실을 나서려는 보미를 동훈이 조용히 불러 세웠어요. 차마 다 꺼내지 못한 말이 남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보미야, 너한테 아직 들려주지 못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다. 동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내가 매일같이 군고구마를 쥐어주던 그 아이, 학교 앞으로 너를 찾아오던 그 어린 것이 바로 내 언니 유나의 아들이란다. 내 하나뿐인 손자 서준이야. 순간 보미의 숨이 턱 멎었습니다. 서준이. 그 첫날 자신을 올려다보며 엄마 하고 더듬거리던 그 작은 아이. 3년을 닫고 살던 입을 열고 매일같이 그 먼 길을 달려와 제 곁을 맴돌던 아이.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보미의 눈앞으로 밀려들었어요. 시린 손으로 미리 빼두던 제일 잘 익은 고구마 한 알. 새파래진 두 손에 꼭 쥐어주던 그 온기. 꼬깃하게 접어와 수줍게 내밀던 우리 집 그림. 새끼손가락을 걸며 누나 매일 여기 있을 거예요? 묻던 그 간절한 눈빛까지. 그 어린 것에게 무심코 건네던 다정함이 실은 죽은 언니가 남긴 단 하나의 핏줄에게 가닿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 본 그 아이에게서 이상하게도 눈을 떼지 못하던 것도, 그 작은 머리를 자꾸만 쓰다듬어 주고 싶던 것도 그 무엇 하나 처음부터 우연이 아니었어요. 핏줄이 저보다 먼저 핏줄을 알아본 것이었으니까요. 가슴 저 밑바닥에서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보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또 한 번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를 처음 끌어안으며 흘렸던 눈물도 어머니의 편지를 읽으며 쏟았던 그리움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새 이미 제 곁에 와 있던 가족을 뒤늦게야 알아본 눈물이었어요. 며칠 뒤 보미는 처음으로 그 높은 언덕 위 저택을 찾았습니다. 대리석이 깔린 너른 거실은 발소리마저 차갑게 울리는 그 군고구마 노점의 온기와는 너무도 먼 곳이었어요. 그 넓은 공간 한가운데 아이 하나가 잔뜩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서준이었어요. 매일 학교 앞으로 달려오던 그 아이가 정작 제 집에서는 어쩐지 더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보미는 천천히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었어요. 그러고는 젖은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서준아, 누나가 사실은 누구인지 이제야 알았어. 서준이 동그란 눈으로 보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내 엄마가 말이야. 누나 친언니였대. 그러니까 누나는 내 이모야. 진짜 가족. 그 말에 아이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어요. 무슨 뜻인지 채 다 헤아리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그 여린 가슴은 무언가를 먼저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아이가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누나 이제 안 가요? 첫날 새끼손가락을 걸며 그토록 받아두고 싶어 하던 그 약속. 매일 여기 있을 거냐고 묻던 그 간절한 한마디가 다시 보미의 귓가에 울렸어요. 하마터면 인사 한마디 없이 먼 도시로 떠나 영영 어겨버릴 뻔했던 그 약속을 보미는 이제 누구보다 단단히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응, 이제 안 가. 이모가 내 곁에 계속 있을 거야. 그 한마디에 굳어있던 아이의 얼굴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서준이 와락 보미의 품으로 파고들었고 작은 어깨가 들썩였어요. 첫날 보미를 보고 엄마라 더듬거리던 그 아이가 이제는 이모의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죽은 엄마를 쏙 빼닮은 낯선 얼굴이 아니라 다시는 곁을 떠나지 않을 진짜 가족의 품이었어요. 보미도 그 여린 등을 끌어안았습니다. 언니가 세상에 남긴 그 하나뿐인 핏줄을 이제는 제 품으로 지켜주리라. 그 아이가 자신을 보고 엄마라 불렀던 건 어쩌면 핏줄이 핏줄을 먼저 알아본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동훈이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제 손으로 부수기만 했던 가족이 이제야 다시 하나로 모여드는 광경을요. 그 늙은 눈가가 소리 없이 젖어들었습니다. 그의 길고 시리던 겨울이 지나고 보미의 곁에는 더 이상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기력을 되찾은 정말순 할머니는 이제 보미의 손을 잡고 봄볕 아래를 천천히 걸을 수 있을 만큼 좋아졌어요. 밀린 병원비에 밤잠을 설치던 날들도 한푼이 아쉬워 끼니를 거르던 날들도 이제는 다 예실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병상의 할머니 손을 잡고 이제 고생 그만하고 호강만 하셔야지 하던 그 약속을 보미는 마침내 지킬 수 있게 된 거예요. 보미는 더 이상 추운 길바닥에서 떨지 않아도 되었지만 가끔은 손수 군고구마를 구웠습니다. 다만 이번엔 밥줄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 입에 넣어주기 위해서였죠. 노릇하게 익어가는 군고구마의 구수한 냄새가 드럼통 위로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이모, 이거 다 익었어요? 드럼통 앞에서 서준이 발을 동동 구르며 보미를 재촉했어요. 한때 말 한마디 없던 그 아이는 이제 누구보다 밝게 웃고 떠드는 개구쟁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미는 잘 익은 고구마 하나를 골라 호 입김을 불어 식힌 뒤 서준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언젠가 제 어미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 곁에서는 동훈이 어설픈 손길로 군고구마를 뒤집고 있었습니다. 평생 펜 한 자루보다 무거운 걸 들어본 적 없던 그 손이 시커먼 드럼통 앞에서 연신 서툴게 움직였어요. 잘 익었나 싶어 들춰보다 뜨거운 김에 손을 대고는 어이쿠하며 멋쩍게 웃는 그 모습은 천하의 대성그룹 회장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죠. 그래도 동훈은 알았습니다. 이 자리가 평생 앉아본 그 어떤 높은 자리보다 따뜻하다는 것을요. 잃어버린 세월을 되돌릴 순 없어도 남은 날만큼은 못난 아비 노릇을 제대로 해보고 싶었으니까요. 이제 보미는 할머니를 위해 접어야 했던 그 꿈을 다시 펼칠 수 있게 되었어요. 아픈 이의 곁을 지키는 의사가 되겠다던 미련 없이 내려놓았던 그 꿈이 이제는 더 큰 모습이 되어 보미에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도 곁에서 떨고 선 어린 것에게 제 온기를 거저 나눠주던 한 처녀에게 그 작은 온기가 돌고 돌아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되어 돌아왔어요. 봄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그 길고 시리던 겨울의 끝에 마침내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가진 것 하나 없으면서도 끝내 누군가를 미워할 줄 몰랐던 한 아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쓰는 내내 저도 가장 시린 자리에서 건넨 다정함 하나가 얼마나 멀리까지 돌아오는지를 가만히 헤아려 보게 됐어요. 선생님들께도 오늘 이 이야기가 그동안 말없이 내어주신 온기를 가만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따뜻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고 시리던 겨울 끝에 봄이 찾아오듯 오늘 밤 선생님들 곁에도 그 봄볕 같은 온기가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굿밤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